연봉이 1,000만 원 오르면 내 통장도 1,000만 원 두꺼워질까요?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벌었는데 더 팍팍하다라는 말, 기분 탓이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챕터를 놓치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연봉 협상 때마다 기쁨보다 세금 구간부터 떠올리게 될 겁니다. 왜냐? 월급은 늘어도 새는 구멍이 더 빨리 커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통장은 양동이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이 월급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구멍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구멍입니다. 문제는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각종 공제한도, 물가라는 증발, 그리고 연봉이 오르는 순간 구멍이 조금 커지는 게 아닙니다. 구간이 바뀌면 구멍의 지름이 달라집니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돈을 못 모으는 체질이야. 아닙니다.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연동이 관리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물 붓는 기술이 아니라 구멍 관리 기술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얼마를 벌까만 묻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새는가? 그리고 그 새는 길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연봉이 5천, 7천, 1억을 넘어갈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왜냐? 같은 100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겐 그냥 소비 여력이고 누군가에겐 세율 구간 위에서 증발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벌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양동이에 물을 더 붓는데 바닥이 먼저 넓어지면 인간은 허무해집니다. 그 허무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산은 감정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구조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멍을 완전히 막는 건 어렵습니다. 세금은 제 돈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국가가 직접 이 구멍을 잠깐 줄여줄게 라고 말한다면요. 심지어 새는 순서까지 바꿔줄게 라고 말한다면요. 다음 챕터에서 정부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제안이 정말 내 통장에 얼마로 찍히는지, 그 계산의 입구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민간자금 유치 이후 150조, 전략산업 후순위 20% 6월 출시. 세금 혜택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정부가 갑자기 착해져서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를 외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부가 혜택을 크게 걸 때는 보통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오래 묶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챕터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혜택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정작 왜 이런 판이 깔렸는지 모르고 위험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양동이 이야기를 했죠. 월급이라는 물을 붓는데 세금이라는 구멍으로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는 거대한 물탱크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은 물을 계속 부어야 하는 엔진입니다. 문제는 물탱크에 물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경쟁국은 훨씬 빨리 붙습니다. 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을 더 걷어서 붓는다. 둘째, 민간의 돈을 끌어와 붓는다. 당연히 둘째를 택하죠. 덜 욕먹고 더 빨리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간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산업에는 더더욱 안 갑니다. 손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끼를 던집니다. 여기서 미끼는 광고가 아니라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같은 당근을 걸고 배당 소득과세를 낮춰주고 심지어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맡겠다는 후순위 완충까지 붙입니다. 한마디로 민간이 싫어하는 두 가지, 세금과 손실의 공포를 정부가 일부 따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 돈이 산업으로 흘러가게 길을 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정부가 앞줄에 방패를 들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방패가 있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쟁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 길을 그냥 타면 이득일까요? 아니면 조건을 모르면 독이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3요소,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 그리고 20% 손실완충이 내 돈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숫자와 구조로 정확히 해부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계산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40%, 20%, 10%, 9% 분리과세, 20% 후순위 3년 유지, 2억 한도. 국민성장펀드를 펀드라고 부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펀드가 맞긴 한데 핵심은 운용상품이 아니라 패키지 설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양동이 바닥에 임시로 장치를 달아주는 겁니다. 물을 더 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는 길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수익률만 보고 들어갔다가 정작 이 상품이 왜 강하다는지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구조는 딱 세 겹입니다. 첫째,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입니다. 투자금 전부가 아니라 구간별로 공제율이 달라지고 핵심 구간에서 최대 40%까지 공제가 붙는 설계가 논의됐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배박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탄이 아닙니다. 공제는 기분 좋은 쿠폰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깎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과세 표준이 줄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돌아오는 현금이 생깁니다. 즉, 이 펀드는 시작부터 현금 흐름이 바뀌는 상품입니다. 둘째, 배당 단계에서 세금입니다. 보통 배당이나 이자는 15.4% 원천징수로 시작하죠. 그런데 국민상장펀드는 배당 소득의 9% 분리과세가 거론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9%라는 숫자보다 분리입니다. 다른 소득과 섞여서 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혹은 금융소득 이슈가 있는 사람일수록 체감이 커집니다. 셋째, 손실 구간의 순서입니다. 정부가 후순위로 최대 20% 손실을 완충하는 구조가 설계됩니다. 이 말은 안전이 아니라 먼저 맞아준다입니다. 펀드가 흔들려도 일정 구간까지는 정부 쪽 완충제가 먼저 찌그러지는 겁니다. 엉덩이로 치면 바닥구멍 아래에 받침대를 하나 더 대는 느낌입니다. 다만 받침대가 무한정은 아닙니다. 20%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뇌물이 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이렇게까지 장치를 달아줬는데 왜 조건이 붙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제일 돈 되는 핵심은 소득공제일까요? 9% 과세일까요? 손실 완충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하나씩 숫자로 분해하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포인트, 소득공제는 대체 내 통장에 얼마로 찍히는가부터 칼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입니다. 소득공제는 할인이 아닙니다. 쿠폰도 아닙니다. 진짜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여러분, 양동이 바닥에 난 구멍을 잠깐 추려서 같은 물을 부어도 덜 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40% 공제면 40%를 돌려받는 거네 라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공제는 별거 아니야 라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둘 다 틀립니다. 공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돈이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돌아오느냐입니다. 1장에서 월급은 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고 나면 세금이라는 구멍이 자동으로 물을 빼갑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물이 새는 기준선을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과세표준이라는 눈금 자체를 낮춥니다. 눈금이 낮아지면 같은 연봉이어도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줄거나 돌려받는 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공제가 가진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의 실제 이득은 공제액 곱하기 내 한계세율이라는 겁니다. 공제액이 커도 세율이 낮으면 환급이 작고요. 공제액이 같아도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으면 환급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고소득 구간에서 더 폭발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같은 400만 원을 공제받아도 누구는 60만 원대로 끝나고 누구는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체감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생깁니다. 소득공제는 수익이 아니라 세금의 재배치입니다. 즉, 공제는 받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어기면 되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무 보유 기간이 걸려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양동이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구멍을 추려주는 대신 3년 동안은 양동이를 흔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급해서 흔들어 물을 쏟으면 줄여줬던 구멍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동안 덜 센 물까지 다시 가져가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제는 혜택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미칠 듯이 궁금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내 연봉 구간에서 얼마를 넣으면 연말정산에 현금이 얼마나 찍히는가? 그리고 공제로 한 번, 배당과세로 또 한 번,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맞는가? 다음 챕터에서 바로 그 계산을 꺼내겠습니다. 9% 분리과세가 왜 고소득자에게 특히 무섭게 작동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표입니다.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이 문장 하나가 왜 무섭냐면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양동이 바닥구멍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배수관으로 빼주는 발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해서 만든 투자 수익이 어느 순간 세금과 합산이라는 관문에서 크게 깎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 15.4%가 먼저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 이슈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이 그 배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다른 소득과 섞입니다. 그리고 세율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양동이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바닥에 작은 구멍으로 조금씩 새던 물이 어느 순간 옆면에 큰 배수구가 열리면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원천징수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때 진짜로 크게 빠집니다. 분리과세 9%는 이 흐름을 끊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9%라는 숫자보다
분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율을 다시 매기지 않고 그 소득은 그 소득대로 일정 세율로 끝내겠다는 구조입니다. 즉 수익이 커질수록 불리해지던 규칙을 일정 부분에서 멈춰 세우는 겁니다. 특히 연봉이 높거나 이미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체감이 더 큽니다. 같은 수익을 내도 누구는 합산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누구는 분리된 길로 빠져나갑니다. 같은 양동이에서 물이 새는데 한쪽은 작은 구멍이고 한쪽은 큰 배수관인 겁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고소득자만 좋은 거네?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제도는 누가 더 혜택을 받느냐와 별개로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혜택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리과세는 보통 장기라는 조건과 붙습니다. 즉 정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금은 덜 가져갈 테니 대신 너의 돈은 오래 여기 묶어줘. 결국 이 상품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한 번, 배당 분리과세로 또 한 번. 여기까지는 당근입니다. 그런데 채찍이 있습니다. 중도에 깨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문장도 여기서 나옵니다. 20% 손실을 막아준다는데 거의 안전한 거 아니야? 다음 챕터에서 그 20%가 의미하는 진짜 위험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패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있다고 전쟁이 끝나진 않습니다. 정부가 20% 손실을 막아준다. 이 문장 제발 이렇게 번역하지 마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실이 나도 나는 안 잃는다도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하나입니다. 손실을 누가 먼저 맞는지 순서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안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안전이라는 착각이 여러분 돈을 제일 빨리 태우기 때문입니다. 양동이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펀드는 양동이 바닥이 곧바로 여러분 돈입니다. 물이 새면 바로 뇌물이 빠집니다. 그런데 후순위 완충이 들어가면 구조가 2층이 됩니다. 내 양동이 아래에 정부가 만든 얇은 받침 양동이를 하나 더 깔아두는 겁니다. 펀드가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그 손실은 먼저 아래층을 깎아먹습니다. 그 아래층이 최대 20%까지 버텨주면 그 구간에서는 내 양동이 물높이가 덜 줄어드는 겁니다. 즉 무손실이 아니라 완충입니다. 쿠션입니다.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살 확률이 올라가지만 사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기서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개인 손실이 시작되는 지점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작은 충격에는 덜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커지면요.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원금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있냐는 말은 투자에서 가장 비싼 말입니다. 기술주는 한번 흔들리면 20%가 아니라 40%, 50%도 갑니다. 산업 사이클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결국 이 장치가 주는 건 안전이 아니라 생존 확률의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확률을 현실로 만드는 건 상품 이름이 아니라 운용입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담느냐, 얼마나 쏠리느냐, 수수료는 얼마나 떼가느냐,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느냐. 같은 정책 이름을 달아도 안에 담긴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후순위 20%라는 에어백이 있어도 운전이 난폭하면 사고는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시간이죠. 이 구조는 장기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중도에 깨면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을 믿고 급정거를 반복하면 결국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좋습니다. 위험이 0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걸 치트키로 쓰지 부메랑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딱 3가지 함정, 중도해지 운용 사정체 변수로 정리하고 반대로 그 함정을 피하는 실전 설계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중도해지입니다. 이 상품은 혜택을 주는 대신 시간을 달라는 거래입니다. 3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줄여줬던 세금이 다시 돌아옵니다.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부담까지 거론됩니다. 남동이로 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바닥구멍을 줄여줬는데 여러분이 급하다고 양동이를 들어 기울이는 순간 정부는 말합니다. 약속이 깨졌으니 줄여준 구멍부터 원상복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여유자금이 아니면 독입니다. 결혼, 이사, 치료비처럼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애초에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정말 넣고 싶다면 쪼개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기간을 분산해서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운용사입니다. 투순위 20% 완충이 있다고 해서 펀드가 다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차이가 더 커집니다. 완충은 작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일 뿐 방향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무엇을 담는지, 얼마나 쏠리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빠지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책 이름은 같아도
안에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동이 비유로 말하면 받침대가 있어도 양동이 자체가 얇으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가지는 봐야 합니다. 총 보수와 판매 보수, 투자 대상과 집중도, 그리고 운용사의 리밸런싱 원칙입니다. 이걸 안 보면 혜택이 큰 만큼 실망도 커집니다. 세 번째 함정은 정책 변수입니다. 이런 제도는 법과 시행령, 예산과 여론 위에서 움직입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혜택이 좋게 시작되면 다음 차수는 더 조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은 드물지만 상품 구조나 모집 방식이 바뀌면 체감은 달라집니다. 즉 정책 상품은 수익률뿐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이 바뀌면 내가 기대한 계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문구가 아니라 조항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출시 초기에 몰리는 이유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좋은 조건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조심하라는 말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이걸 내 편으로 만들지? 다음 챕터에서 답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입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내 과세 표준 확인부터 3년 락업을 피해가는 분산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배치까지 실행 플랜으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8장은 한 문장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가입이 아니라 설계로 먹는 상품입니다. 혜택이 크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설계를 틀릴 때 손해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실행만 남기겠습니다. 복잡하게 말 안 합니다.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봉부터 보지 마세요. 과세 표준부터 보셔야 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구조에 따라 과세 표준은 다릅니다. 소득공제의 실이익은 공제 곱하기 내 한계 세율이라는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내 세율 구간을 모르면 공제 40%가 커 보이기만 하고 실제 현금 흐름은 감으로 때려 맞추게 됩니다. 양동이로 치면 물을 얼마나 붓는지가 아니라 바닥구멍이 몇 밀리미터인지부터 재는 겁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둘째, 3년 안에 쓸 돈은 절대 넣지 마세요. 이 상품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사정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로 얻은 이득이 한 번에 증발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상금은 분리하고 투입은 분할하세요. 한 번에 3천, 5천을 밀어넣는 게 아니라 월납분 기납처럼 쪼개서 만기 시점이 겹치지 않게 설계하는 겁니다. 양동이를 하나에 몰아두지 말고 작은 양동이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셋째, 새 돈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재배치로 접근하세요. 재테크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생활비를 쥐어짜는 겁니다. 대신 지금 가진 자산 중에서 효율이 낮은 곳을 점검하세요. 금리가 애매한 예적금, 목적 없이 들고 있는 일반 펀드, 수수료 높은 상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세제 효율이 높은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넷째, 운용사를 고르는 기준은 광고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후순위 20% 완충은 에어백이지 무적방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3가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총 보수와 판매 보수는 얼마인지, 편입이 특정 섹터에 과도하게 쏠리는지, 리밸런싱 원칙과 미용관리 문서가 있는지, 같은 국민성장 펀드라도 운용 규칙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양동이 받침대가 같아도 양동이 재질이 다르면 금방 금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상품은 수익률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조건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내 과세 표준을 확인했고 3년 락업을 견딜 수 있고 분할로 자금 압박을 줄였고 운용 규칙까지 비교했다면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다음 챕터가 아니라 다음 행동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해도 세금 때문에 한숨 쉬는 쪽에 서실 건가요? 아니면 세금 구조를 내 편으로 만드는 쪽에 서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박나는 펀드가 아니라 세금과 리스크의 순서를 바꿔주는 설계 상품입니다. 소득공제, 9% 분리과세, 후순위 완충, 이 3가지가 동시에 붙으면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모르면 그 강력함이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하나죠. 가입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내 과세 표준 확인하고 3년 안에 쓸 돈은 제외하고 분할로 넣고 운용 규칙까지 비교하는 것. 여기까지가 진짜 절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말정산만 하면 한숨 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정보는 많아도 실행하는 사람만 돈이 남습니다. 여러분, 자산은 여러분 편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